오늘 이 영상을 빌어 중국 최고 지도자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학생운동은 항상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했다. 장쩌민의 생애에 있어서 학생운동은 그가 권력층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학생운동이 있기 전에 장쩌민이 일생에 도달한 최고직은 상하이시 당위원회석이었다. 군부의 지지가 없고 깊은 가족 배경이 없는 기술관료로서는 이것이 이미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었다. 학생운동이 일어나던 그 해, 그는 이미 63세였고 2년 후에 은퇴해야 했었다. 그는 이미 퇴직 후 푸단대학의 어떤 직위에 가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이 폭발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조자양이 갑작스레 물러난 후 장쩌민은 후계자로 지목되었다. 모두가 그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지 않고 있었는데 그는 증경홍, 덩푸팡, 위웅파 등과 연합하여 소리 없이 군부를 단연간 장악해온 양씨 형제 양상공과 양백빙을 넘어뜨리고 진정한 의미의 군사위원회 주석이 되었다. 실권을 장악한 후 그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바꾸었고 정경유착의 권세가들의 체제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부분은 장쩌민의 일을 다루고 있다. 그의 정의 경력이 모두 권력을 얻은 후의 결정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관한 지면은 다른 권세가들의 지면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장쩌민의 자손들의 상황과 그들의 자산의 소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제 장쩌민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펴보자. 장쩌민은 1926년 양주의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5명의 자녀를 두었다. 맏형 강택군, 누강택군 여동생 강택난과 동생 강택관. 장쩌민은 집에서 셋째이다. 집안은 운하무역에 종사하고 있어 비교적 부유하여 1937년부터 1943년까지 양주중학교에 다녔다. 1938년 중공당원이었던 삼촌 강상경이 지주에게 살해당하자 아버지는 그를 삼촌에게 양자로 넘겨주어 그때로부터 공산당 열사의 후손으로 인정되었다. 1943년 중학교 졸업 후 난징중앙대학 전기기계과에 입학했고 1946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으며 1947년 국립교통대학 전기기계과로 전입하였다. 졸업 후 상하이 하이닝 양행에 취직했는데 후에 상하이 인민식품공장에서 전력공급 엔지니어로 취직했다. 이 공장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공장이었기에 대형 냉장 설비가 필요하여 장쩌민 같은 엔지니어가 필요하였다. 중국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한 후 하이닝 양행은 인수되어 상하이 인민식품공장으로 개명되었다. 장쩌민은 자신의 중공당원의 신분을 공개하여 공장 당대표가 되었다. 왕다완의 부인 다이시커가 식품공장의 총경리였기 때문에 장쩌민은 이때로부터 당시 화동군정위원회 공업부장이었던 왕다오한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가 나중에 여러 차례 장쩌민의 승진을 추천한 귀인이었다. 그의 귀인 왕다오한은 장을 좋게 보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공장지부서기 제1부 공장장으로 발탁하였다. 1952년 왕다오한은 그를 상하이 중국 비누회사 부공장장으로 정은시키면서 그 공장을 국유기업으로 전환시켰다. 1953년 왕다오한이 제1공업부 부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장 또한 상하이 집으로 정은되었다. 1954년 장쩌민은 장춘제 1자 동차제 조공장으로 정은, 그 후 기능 향상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유학했다. 1956년 귀국 후 장춘에서 동력처 과장, 동력처 부처장 등 직임을 맡았다. 1959년 중소관계가 악화되어 장춘자동차는 재편되어야 했고 장쩌민은 새로운 동력공장 공장장을 맡았다. 1960년 소련이 전문가와 고문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장춘자동차는 철강, 동력연료와 식량이 부족한 공영에 빠졌다.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고위층은 원유를 연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 시기 전국 각지에서 탐사팀을 조직하여 유전을 대대적으로 찾았던 원인이었다. 위추리는 바로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마오에 의해 직접 석유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장춘이치의 탄엔진에서 기름엔진으로의 전환은 장쩌민의 주도해 완성되었다. 업무가 뛰어났기 때문에 1962년에 상하이로 전임되어 상하이 전기과학연구소 부소장을 맡았고 1966년에는 우한열공기계연구소 소장 당위원회 서기로 전임되었다. 1967년 문화대혁명의 물결이 우한을 휩쓸면서 장쩌민은 57 간부학교에 보내져 노화 교육을 받게 되었다. 1970년에는 간부학교를 떠나 베이징으로 돌아와 왕도우한이 소속된 일기부 외사국의 부국장을 맡았다. 당시 루마니아와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중국 정부는 루마니아를 끌어들이기 위해 15개 기계공장을 세우는 것을 돕기로 했다. 장은 공장 설립 관련 전문가로 루마니아에 파견되어 중국 공산당의 다른 지도자들보다 더 일찍 시야를 넓혔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화거펑은 예제닝 왕둥싱 등과 연합하여 사인방을 분쇄했지만 사인방의 봉어지는 상하이에 있었다.
장점이는 50인단 중 한 명으로 상하이로 파견되어 상황을 정리하도록 했다. 1978년에 중국 기계공업대표단의 비서장 신분으로서 유럽 6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풍부한 국제시야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1980년에 왕다완의 추천해 장점이는 국가수출입관리위원회, 국가외국투자관리위원회 부주임 겸 비서장을 맡았고 부부장급으로 승진하여 경제특구의 건설 준비에 깊이 관여하였다. 1982년 3월 국무원은 기구개혁을 진일보 실행하여 2개 위원회와 몇 개 부서를 통합해 대외경제무역부를 만들었다. 1982년 5월 장점이는 전자공업부 제1부부장 당위원회 부서기로 임명되고 1983년 부장 당위원회 서기로 임명됐다. 1985년 상하이시장 왕다오하는 장점인을 후계자로 임명해 상하이시장을 이어받게 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물가안정 정책의 실패 때문에 전국 물가가 폭등하여 사회적으로 원성이 쏟아졌고 1986년 말 전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하여 상하이 대학생들도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장점인은 상하이 교대에서 영어로 사이저사보 강연 전문을 외워서 강연했다. 비록 학생들의 정서를 달래지는 못했지만 정계에서 미담으로 전해져 그의 향후 승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전국적 시위의 결과는 후야오방과 그의 비서팀이 퇴진하고 당시 상하이시 당위원회석이었던 루이신원이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에 들어가고 장점이는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가 되었다. 1988년 4월 주룽지가 시장으로 임명되었다. 86년도에 학생운동이 반대했던 인플레이션과 공장 폐쇄 부패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인사들이 추앙했던 후야오방이 갑자기 사망하자 학생운동이 다시 일어났다. 지식층의 사랑을 받았던 세계경제신문은 학생운동 열정을 폭발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장점이는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로서 가장 먼저 세계경제신문을 차압해 학생들의 격렬한 항의 활동을 촉발시켰다. 1989년 4월 19일 많은 학생들이 신화문 앞에서 농성하고 후야오방의 추도회에 참석하며 신문사 편집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학생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학생운동을 동란으로 규정하면서 학생운동의 규모는 커지고 대학생들의 감정도 점점 격렬해졌다. 사회 각계의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지지했지만 공산당은 탄압을 결정하고 이후 학생운동을 동정하던 자오쯔양이 물러나면서 장점인이 승계하게 되었다. 당시 대내외적으로 장점인의 승계는 임시적이고 과도기의 대타형 주석으로 보였다. 그는 군부의 지지도 부족하고 충분한 정치 자원도 없었지만 덩샤오핑의 남방순시 후 군대를 장악한 양씨 형제를 넘어뜨리고 측근을 발탁하고 양성해 중국 공산당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다. 당정군의 대권을 전면적으로 장악한 후 장점인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신의 측근을 발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측근인 정칭웅을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으로 임명했는데 이 기구는 당의 행정 중추이며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은 여기서 업로드하고 하달하며 통치자의 명령을 전국에 밀어붙이는 가장 중요한 권리부서입니다. 1994년에는 또 장진을 군사위원회 제1부주석으로 발탁했다. 장은 당시 고위장성 중 관계가 가장 넓고 명망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는데 장진을 밑에 두었다는 이야기는 군대 전체를 수복한 것과 같았다. 1995년 베이징 부시장 왕바오선이 교회에서 자살했다. 그 이유는 국유은행이 모 민간통신회사에 10억 위안을 대출해줘 정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왕바오선은 베이징시 당서기 천시퉁의 돈줄이었고 천시퉁은 리펑의 측근이기도 하다. 당시 천시퉁은 베이징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뇌물을 받는 데는 거리낌 없었고 각종 프로젝트에 아예 가격표를 붙일 정도였다. 그렇게 대담했던 이유는 리펑과 천인이 그의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리펑과 그의 사람들은 장점인의 명령에 대해 항상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심지어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렸다. 진운이 죽자 리펑은 바로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증경홍은 직접 진을 치고 수도강철공사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천시퉁을 조사하기 전에 물론 예상대로 원로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때의 원로들의 의견을 물었지만 그들의 의견이 이미 호요방, 조자 양시대처럼 중요하지 않았다. 곧 이 사건을 조사하던 위건행은 베이징시 당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다. 천시퉁 사건 이후 리펑의 세력은 잠잠해졌다. 장의 다음 목표는 자신의 집권 이념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주룽지의 주도의 중국 경제는 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방치하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은행 신용대출과 투자를 사용하여 경제 명맥과 관계되는 약 1만 개의 대형 국영기업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채가 쌓인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여 97년에서 99년에 100만 국유기업의 직원들 해임 시기가 시작했다. 이 기간의 타이완 해협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3군 연합훈련이든 샤먼 일대의 발포든 모두 국내에 고조된 민주주의 정서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현실적 의의도 없다. 1997년 2월 덩샤오핑이 사망하자 장쩌민은 진정한 의미의 최고 통액심이 되었다. 1999년 5월 파룬궁 신자들이 베이징에서 농성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룬궁 신자들에 대한 텐진 텔레비전 방송국의 부정적인 뉴스 보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파룬궁 신도는 매우 불만을 품고 직접 베이징에 가서 시위를 벌였다. 일이 2단계에 이르러서야 중공 고위층은 전국 파룬궁 신도가 이미 몇 천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인원수만으로도 중공 정권에 대한 큰 위협이 되었다. 중공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들을 중공의 통치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파멸적인 타격을 가해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해야 했다.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다. 5월에 파룬궁 신도들이 베이징에서 시위를 했고 7월에 중공은 파룬궁을 사교 조직으로 선포하여 전국 범위 내에서 그들을 단속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코소보 전쟁 때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이 제시한 이유는 중공이 미국 열핵무기 설계에 대한 정보를 훔쳤기 때문인데 그 중에는 초소형 원추형 탄두 W-88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시 미국의 최첨단 핵무기로 미국 탄도미사일 무기고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관련 정보를 중국 공산당 첩보요원이 훔쳤다. 그리하여 CIA는 대노하여 중국 대사관을 폭격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국내에는 반미 물결이 일어났지만 장쩌민은 비교적 실용적이어서 미국의 배상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선택했다. 사라치 2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중공중앙 총서기로 선출됐지만 장쩌민은 여전히 2004년까지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았다. 여기서 장쩌민이 군사위원회 주석이 된 15년 동안 어떻게 군대를 장악했는지, 어떻게 집권했는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비록 1989년에 덩샤오핑이 군사위원회 주석의 자리를 장에게 넘겼지만 실제로 군대를 장악하게 된 것은 양상쿤 형제를 넘어뜨린 1993년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실권을 장악한 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측근을 발탁했다. 1997년에 이르러 군사위원회는 전부 다 그의 측근들로 구성되었다. 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장완년과 지아오텐이고 위원은 부건우, 위용보, 왕커, 왕루일인이다. 비록 덩샤오핑이 후계자로 후진타오를 지정하여 1999년에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되었지만 군사위원회는 모두 장의 사람들이었고 후진타오는 독불 장군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2002년에 퇴위할 때도 군사위원회 주석을 계속 맡아 후를 대신해 관문을 지켜보겠다고 하더라도 후는 할 말이 없었다. 2004년에 군사위원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 때 그가 발탁한 쉬차이허우는 중앙군사위원회 81빌딩에 장쩌민 사무실을 설치 놓으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군사위청사에는 장이 집권 시절과 같은 규모의 사무실과 비서팀을 유지해 2012년까지 그의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였다. 이 기간 동안 궈버슌과 쉬차이허우 외에도 주의위원 량광열, 리기나이 랴오시룽 진병덕, 장팅파 등도 전부 다 장의 측근들이었다. 중국은 행정구도상 군대를 장악한 사람이 중국을 장악한다고 할 수 있다. 장쩌민은 2022년 여러 장기 부전으로 상하이에서 사망했다. 다음은 장쩌민의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장쩌민의 아내 왕야핑은 1928년생으로 장쩌민과 마찬가지로 양저우 출신이다. 상하이 외국어 학원을 졸업했으며 상하이 전기과학연구소에서 근무시 비서, 부주임 주임 등의 직책을 맡았다. 1951년 장쩌민과 결혼하여 같은 해 장남 강면항을 낳았다. 1954년 둘째 아들 강면강을 낳았다. 강면은 상하이에서 태어났다. 1967년 아버지는 문화대혁명의 파급으로 5칠간 학교로 내려갔다. 중학교를 막 졸업한 강면항도 농촌으로 보내져 매일 밀가루 포대를 나르는 일을 하였다. 1970년 아버지가 복권 후 그는 노농병생이 되어 푸단대학 물리학과에 추천되었다. 1977년 푸단대 졸업하고 1982년 중국과학원 반도체연구소에 추천되었다. 학위를 취득한 후 중국과학원 상하이 야금소에서 일했다. 1986년 9월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1991년 6월 박사학위 취득 후 그는 HP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로 파견되어 HP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 진출 계획에 참여했다. 이 기간 동안 장면항은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산타바바라 대학교에 가서 상업을 공부했다. 아버지 궁원을 확실히 장악한 이후 1993년에 면항을 귀국시켰다. 1994년에 상하이연합투자유 한공사를 등록하였다. 이 회사는 상하이시 위원회가 비준하여 설립한 국유 독자 기업이다. 상하이 국자위에 소속되어 예제닝 가문이 관장하는 국업그룹과 마찬가지로 모두 지방국자위의 기업이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이유는 모두 장면항이 장악하고 있어 실제로는 국유기업의 모자를 쓴 민영기업이었다. 이 회사의 투자는 과학기술, 통신, 항공을 포함한 여러 방면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통신 분야에서
중국 네퉁 마이크로소프트 MSN 교통 항공 분야에서 상하이 자동차 그룹 상하이 항공 상하이 공항 금융 분야에서 상하이 은행, 문화 분야에서 봉황위성 TV 및 미국 드림웍스, 상하이와 합자한 동방 드림웍스에 투자한 적이 있다. 여러분 오샤오휘의 안방그룹을 기억하십니까? 안방이 처음 등록했을 때의 발기인은 바로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었다. 당시 상하이 자동차 그룹은 상년투가 지배하고 있었고 상년투의 사장은 장면헝이었다. 만약 장면항 천샤오루 주인라이 같은 2세대 대표적 인물이 없었더라면 안방은 불과 10수년 동안 등록 자금이 5억에 불과한 회사에서 자산이 조 위안을 넘는 기업 그룹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장씨 집안은 중국의 전기통신의 왕이라고 한다. 사실 장씨 집안이 통제하는 업종은 전기통신에 그치지 않고 항공, 교통, 금융, 문화 등 돈을 버는 모든 업종에 손을 댔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황량일몽과 같이 장점인의 측근들이 잇따라 조사되면서 점차 다른 가족의 손에 넘어갔다. 상업계에서는 장면헝이 상년투의 예전 사장이었으며 중국망통, 상하이 자동차 그룹, 상하이 항공 등 여러 회사의 이사였지만 정계에서는 상하이 야금소 소장, 중국과학원 부원장이었다. 중국의 인터넷 방화벽 금방패 계획은 바로 그의 주도해 완성되었다. 장면헝은 언론에서 중국은 반드시 국제 네트워크와 독립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계획은 1998년에 입안되어 2006년에 완성되었는데 8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명목상 공안 자동화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각 단계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네트워크 봉쇄와 감시 시스템을 포함하며 통신과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 행정공안, 국가안보 홍보 등 여러 부문과 관련된 시스템 공정이다. 그것의 주요 기능은 해외 웹사이트와 서버 네트워크 교환 키워드와 이메일을 차단하고 IP 주소 필터링 웹 콘텐츠, URL HTTPS 인증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점 목표 모든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는데 PC방 모니터링, 개인 인터넷 모니터링, 유민 모니터링,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링 바이러스 발송 등을 포함하며 PC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공안국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 등을 포함한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국민을 제한된 네트워크 안에 가두어 두는 것으로 모든 국민을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에 포함시키는 감시 시스템이다. 그래서 장면헝기야말로 국민을 제한된 네트워크에 가두어둔 장본인이다. 장면헝의 아들 장지성은 1986년에 태어나 상하이 시립유치원을 다녔고 고등학교는 상하이 남양 모범중학교에 다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예술특기생으로 상하이 교통대학에 들어갔다. 교대 조루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골드만삭스에서 재직했다가 2010년 홍콩으로 돌아가 보유자본이란 회사를 등록했다. 보유자본은 설립 초기부터 홍콩에서 대량의 자금을 모집하여 알리와 신다 인터내셔널에 투자했다. 특히 알리는 보유자본 외에도 중투중신과 국가개발은행 등 이런 최고의 국가자본 투자를 영입했다. 중국투자는 재정부가 등록한 중국 주권투자기금이며 완전 출자로 중앙은행이 지배하고 중앙은행은 또 모든 중대형 국유은행, 증권회사 등 대형 금융기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신과 국계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 국가자본인데 이런 국자급 투자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보유자본의 실력이 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알리에 투자하기 전에 장이 만든 바이오캐피털은 일상면세점에 투자했다. 국내 공항면세점은 줄곧 국영기업의 영역이었다는 것은 업계의 비밀이지만 2011년 장지성은 상하이와 베이징 공항의 일상면세점을 인수했다. 사실 이미 1999년 상하이 푸둥공항의 일상면세점은 장점인의 친척이 낙찰받았고 연수입은 10억 달러를 넘어 중미안마그룹에 버금가는 슈퍼면세 체인점이었다. 지주가 만들어진 지 6년 만인 2017년 일상면세점은 다시 중미안마그룹이 인수했다. 2021년 중국 사상 최대 IPL인 엔트파이낸셜이 부상하기 전에 보유 캐피털도 마윈의 엔트에 투자했었다. 이후 외에도 보유는 텐센트, 랑구, 의연지가 광시테크놀로지 등에 투자했다. 2019년 미국 제재 기업 목록에 광시테크놀로지가 포함됐다. 2021년 2월 현재 보유 캐피털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300억 달러를 넘는다. 시진핑의 숙청 이후 가는 영향력은 줄었지만 여전히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둘째 강면강은 1968년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였고 1986년에 상하이 제2공업대학을 졸업, 1999년에 화동사범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상하이시 주택과 도농건설관리위원회 순사원을 지냈으며 토지철거계획 총책임으로 일다. 정칭화의 문화순시원과 마찬가지로 비계가 많은 업종이었다. 상하이 토지공사 관련 그 어떠한 프로젝트도 순시원 강명강은 관여할 수 있었다. 상하이 갑부 저우정이의 토지 사건은 장씨 형제와 연관되어 있다. 저우정이가 상하이 동쪽에 분양받은 8개의 토지를 가지고 홍콩에 가서 융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우는 그중 2개만 소유하고 있었다. 상하이 당석이 천량과 동생 천량균화 하나를 갖고 있었고 장면왕이 1개를 취득하고 다른 1개는 장면강 명의로 점유하고 있었다. 사건 금액이 너무 방대해서 당시 주석 후진토우까지 놀라게 했다. 또한 장면강 형제는 상하이 보험기금 유용 사건에도 연루되었다. 2006년 상하이 사회보험기금 유용 사건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상하이 당석이 천량우 등 20여 명의 탐관과 상업계 거물이 연루되었다. 2011년 8월 30일 위키리크스는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2006년 12월 14일 화부에 보낸 비밀 전보문을 공개했다. 장면왕과 장면강, 전 국무원 부총리 황주의 딸 황판 등 여러 명의 고위직 자녀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공개하였는데 최종 죄를 추궁당한 사람은 천량위의 아들뿐이었다. 또한 장면강은 지멘스 뇌물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독일에서 교환학자로 머문 적이 있다. 귀국한 후 지멘스에 취직했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중국이 독일 모노레일 열차를 수입하는 큰 사업을 촉진했다. 미국 컬럼비아 특구 지방법원이 발표한 소송서에 따르면 지멘스 교통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2,200만 달러를 홍콩에 소재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에 지불하여 관련 기관과 중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총 10억 달러가 넘었으며 7개의 지하철 열차와 신호 설비 프로젝트를 받게 되었다. 자금을 안전하게 해외에 보관하기 위해 홍콩에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장지성이 영국령 버진 제도 케이먼 제도에 등록한 여러 깡통 회사를 통해 국내외 감독 관리를 피할 수 있었다. 2015년 말 장면강의 순시원 직무가 면직되었지만 장씨 집안이 얻은 거액의 불법 소득들은 회수되지 않았다. 2016년 중국 공산당 16명의 고위 군장교가 조사되었는데 난징 정치학원 전 부원장 다이비민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장면강의 상하이군 용토지와 관련이 있다. 시진핑의 대청소에서 장씨 형제는 매번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보아야 또 다른 공산당 가문에 의해 관리될 뿐이다. 장면형의 딸 강지훈, 1988년생, 상하이 남양모범중학교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분교에서 재학, 현재 타이완 건축자문모형협회에서 상무이사를 맡고 있다. 전통적인 붉은 형면 가족들과는 달리 장점인 가문은 장면횡에서 장면강, 그리고 3세대 장지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학력으로 특권을 이용하는 데 더 능숙하며 돈이 더 빠르고 복잡하게 운영되는 금융 분야에서 풍구를 불러일으키고 점석성금을 만든다. 여기까지가 바로 장점인 가문의 기본 상황입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